부회장님, 그 자리는 원래 제 것이었습니다. 새벽 항만도로 트럭 기사 최준석의 손에 도착한 봉투 하나. 안엔 DNA 결과와 오래된 출생기록 사본, 그리고 노인이 된 간호사의 고백이 들어 있었습니다. 태풍과 정전으로 혼란이던 그날 13분 사이 신생아 팔목 밴드가 바뀌었다. 지금 재벌그룹 부회장이 앉아 있는 의자, 그 시작은 준석의 이름이었다는 뜻이죠. 가문의 벽 앞에서 그는 묻습니다. 돈이 아니라 내 자리의 기록을 돌려놓을 수 있습니까? 오늘 법정과 조정실, 그리고 가족의 식탁에서 멈춰있던 시간이 움직입니다. 뒤바뀐 운명 두 줄이 마침내 서로의 자리를 마주합니다. 오늘 이야기 궁금하시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할 거예요. 소중한 인연이 되길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부산 항만도로는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최준석은 낡은 화물 트럭의 핸들을 잡고 익숙한 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25톤짜리 철근을 실은 트럭은 묵직하게 도로를 눌렀고 그는 언제나처럼 라디오를 켜 정적을 채웠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경제 소식, 날씨 예보, 그리고 사회면 뉴스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박진그룹의 상속 분쟁이 법정으로 향하면서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형제 간 유전자 검사까지 거론되는 이번 사건은 준석의 손이 순간적으로 볼륨 다이얼로 향했습니다. 소리가 줄어들었지만 그 단어들은 이미 귓속 깊이 파고들어 있었습니다. 유전자, 형제, 상속. 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니는 가족이랑 왜 이리 안 닮았노?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명절마다 친척들이 모일 때마다 돌아왔던 그 한마디. 농담처럼 던져졌지만 그 말은 준석의 가슴 어딘가에 가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형은 아버지를 닮았고 동생은 어머니를 닮았는데 유독 준석만 누구와도 닮지 않았습니다. 대시보드 위에는 고무줄로 묶인 낡은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준석은 신호 대기 중 그 사진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 최봉녀, 무뚝뚝한 아버지, 그리고 세 형제.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이 오늘따라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억지로 끼워 넣은 퍼즐 조각 같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도로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생각하지 말자. 쓸데없는 상상은 독이 될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타일렀습니다. 20분쯤 더 달렸을까 준석은 익숙한 휴게소 앞에 트럭을 세웠습니다. 엔진을 끄자 고요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휴게소 자판기로 향했습니다. 1,000원짜리 동전을 넣고 종이컵 커피를 뽑았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왔지만 한 모금 마신 커피는 유난히 쓰기만 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커피를 홀짝이던 준석의 시선이
바닥에 버려진 신문에 멈췄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신문 한 귀퉁이에 유전자 검사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는 항상 그랬지. 넌 내 아들 맞다고. 준석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병상에서 어머니가 그의 손을 꼭 잡고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어머니만은 그를 확신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충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왜일까요? 가슴 한편이 자꾸만 무거워졌습니다. 이름 모를 불안이 목덜미를 짓눌렀습니다. 준석은 커피를 단숨에 비우고 다시 트럭으로 돌아갔습니다. 핸들을 잡자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평소보다 더 세게, 마치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듯. 도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운행 일지는 길게 채워져 갔습니다. 하지만 준석의 마음은 한 곳에 걸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라디오는 이미 꺼져 있었지만 그 뉴스의 여운은 여전히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준석은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낡은 봉투 안에서 출생신고 등본을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는 1960년 7월 24일 부산 해송산부인과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준석은 그 등본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글자들이 흐릿했습니다. 시간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의 시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등본을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항구의 불빛들이 깜빡였습니다. 준석은 창가에 서서 그 불빛들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것들,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 가슴 속에서 소용돌이 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긴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준석은 여느 때처럼 오후 배차를 마치고 트럭 안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보이스피싱일까 싶어 무시하려던 순간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준석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최준석 씨 맞으십니까?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중년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요. 누구시죠? 제 이름은 박연주라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연락 죄송합니다만 꼭 여쭤봐야 할 것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준석은 도시락 뚜껑을 덮었습니다. 심장이 이유 없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연주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준석의 생년월일을 물었습니다. 출생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박또박 물었습니다. 1960년 7월 부산 해송산 부인과에서 태어나신 게 맞으시죠? 그 순간 준석의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핸들을 쥐었을 때처럼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며칠 전 라디오에서 들었던 뉴스가 떠올랐습니다. 유전자, 상속,
그리고 박진그룹. 무슨 일입니까? 준석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사실 저희 가족 내에서 기록 불일치가 발견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분들을 확인하는 중인데요. 혹시 유전자 검사에 협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유전자 검사. 그 단어가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준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평생 외면하고 싶었던 질문이 이제 전화기 너머에서 정중한 목소리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제 부모님 밑에서 평생 살아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통화가 얼마나 불편하실지 압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의심이 아닙니다. 명확한 기록상의 오류 가능성이 있습니다. 준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통화 버튼을 눌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도시락은 이미 식어 있었지만 더 이상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트럭 밖으로 나와 담배 한 개비를 꺼냈습니다. 불을 붙이고 깊게 빨아들였습니다. 연기가 폐 속으로 스며들었지만 가슴 속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같은 번호였습니다. 준석은 한참을 망설이다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준석 씨,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겠습니까? 박연주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이번에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석은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만나봅시다. 며칠 뒤 준석은 부산역 대합실 옆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객열차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짐을 들고 플랫폼을 오갔습니다. 일상적인 풍경이었지만 준석의 마음은 전혀 일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단정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다 준석과 눈이 마주치자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최준석 씨시죠? 박연주입니다. 앉으십시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연주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두꺼운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 기록, 출생증명서, 그리고 여러 문서들. 제가 이렇게 찾아뵙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주는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 7월 부산 해송산 부인과에서 태풍과 정전이 겹쳤던 날.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두 명의 아기. 그리고 혼란 속에서 뒤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는 네임밴드. 준석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지만 손은 커피잔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가 필요합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주는 작은 키트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DNA 검사 키트였습니다. 준석은 한참 동안 그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작은 상자 안에 평생의 의문에 대한 답이 들어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답이 자신의 모든 것을
뒤흔들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진짜라면 제 인생은 뭡니까? 준석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최준석 씨의 인생입니다. 다만 진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입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 안에서는 에스프레소 머신 소리가 들렸고 창밖에서는 기차 출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준석은 천천히 손을 뻗어 키트를 집어들었습니다. 봉인을 뜯고 면봉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안에 넣어 점막을 문질렀습니다. 동의서에 서명을 하는 순간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최준석,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아직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석에게는 평생 중 가장 긴 일주일이었습니다. 트럭을 운전하는 동안에도, 밥을 먹는 동안에도,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온다면 자신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박연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짧고 간결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뵙겠습니다. 변호사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변호사. 그 단어가 사태의 무게를 더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법적인, 공식적인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준석은 다시 그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박연주와 함께 깔끔한 정장 차림의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쯤 보이는 그녀는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인상을 풍겼습니다. 변호사 윤서영입니다. 이번 사안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서영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준석은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박연주는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흰색 봉투였지만 준석의 눈에는 묘하게 무겁게 보였습니다. 연주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열어보시겠습니까?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봉투가 열렸습니다. 안에서 여러 장의 서류가 나왔습니다. 첫 페이지 상단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도 친족 일치 하이 마이너스 디그리 릴레이티브 매치. 준석의 시선이 그 글자에 박혔습니다. 그는 숨을 멈춘 채 다음 줄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윤서영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최준석 씨와 박연주 씨의 유전자 표지는 대부분의 구간에서 동일합니다. 이것은 형제자매 관계를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준석의 눈앞에 펼쳐진 그래프에는 2개의 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 두 선은 마치 하나인 것처럼 겹쳐서 같은 궤적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짧게 갈라졌다가도 다시 만나고 다시 겹쳤습니다. 추가로 박진우 씨와의 비교 검사도 진행했습니다. 윤서영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형제 수준의 유전적 일치도가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준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박진우,
그 이름은 신문과 뉴스에서 수없이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대기업 총수의 장남, 화려한 삶을 사는 재벌가의 일원, 그리고 지금 자신의 형제라고 과학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박연주는 오래된 흑백 사진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낡은 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해송삼 부인과 간판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1960년 7월 23일 밤부터 24일 새벽까지 이 지역에 태풍이 상륙했습니다. 연주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정전이 되었고 비상 발전기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병원에는 간호사가 2명뿐이었고 같은 시간대에 2명의 산모가 출산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네임밴드를 수기로 작성했는데 그 과정에서 교체가 뒤섞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윤서영은 또 다른 자료를 펼쳤습니다. 병원 기록, 당시 기상청 자료, 신문 기사 스크랩. 모든 것이 그날 밤의 혼란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다만 불운한 상황이 겹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두 아이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준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60년이 넘는 세월, 그가 최준석으로 살아온 모든 날들, 트럭 운전사로 살아온 험난한 시간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뭘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준석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저는 60년을 최준석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와서 박씨 성을 달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박연주는 준석의 손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 수십 년간 핸들을 잡아온 손이었습니다. 최준석 씨, 이것은 되찾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기록하는 겁니다. 연주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겪은 일이 실수였다는 것을 인정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요. 윤서영이 덧붙였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으면 병원과 행정 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준석은 결과지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 종이 위에 그려진 선들, 파란색과 빨간색이 끝없이 겹쳐 있는 그래프.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들은 명확하게, 냉정하게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이 천천히 결과지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종이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니, 떨리는 것은 종이가 아니라 그의 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기차가 지나갔습니다. 규칙적인 바퀴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카페 안은 고요했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준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은 뭡니까? 뭘 해야 합니까? 윤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먼저 당시 상황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준석은 결과지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품 안에 넣었습니다. 60년 만에 찾은 진실. 그것은 무겁고도 차가웠습니다. 윤서영은 당시 병원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1960년 해송산 부인과는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였지만 직원 명부는 보건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중 당시 수간호사였던 오말순이라는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지금 부산 외곽의 한 요양원에 있었습니다. 며칠 뒤 준석과 연주, 윤서영, 그리고 박진우까지 네 사람은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오래된 3층 건물이었고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1층 면회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오말순. 여든을 훌쩍 넘긴 그녀의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다만 그 눈빛 속에는 오랜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말순 선생님, 찾아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윤서영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오말순은 네 사람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준석에게 머물렀다가 박진우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올 줄 알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쉬어 있었습니다. 1960년 7월, 그날 밤 일로 오셨죠? 준석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녀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6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이 그녀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당시 상황을 여쭤봐도 될까요? 윤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말순은 처음에 손사래를 쳤습니다. 기억도 흐릿하고요. 나이도 많고요. 그리고 죄도 많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 회한이 묻어났습니다. 윤서영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시 기상 상황 보고서, 병원 비상일지의 사본이었습니다. 오말순은 그 서류들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태풍이 왔어요. 7월 23일 밤부터요. 오말순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상발전기가 고장나서 촛불로 분만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날 밤 산모가 2명 있었어요. 둘 다 성이 같았습니다. 박 씨였죠. 준석과 박진우가 동시에 몸을 굳혔습니다. 아기들이 거의 동시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는 11시 50분, 다른 하나는 자정 넘어 12시 10분쯤이었을 겁니다. 정확한 시간은 그때 시계도 제대로 안 보였으니까요. 오말순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손이 휠체어 팔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네임밴드를 수기로 써야 했어요. 인쇄된 게 아니라 볼펜으로 직접 쓰는 거였죠. 그런데 잉크가 번졌어요. 촛불 아래서 쓰다 보니 글씨가 뭉개졌습니다. 윤서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네임밴드를 다시 작성하셨습니까? 오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급하게 새로 썼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느 아기에게 어느 밴드를 채웠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두 산모 모두 박씨였고 아기들은 갓 태어난 신생아였으니까요. 구별이 쉽지 않았습니다. 면회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말순의 고백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60년간 짊어진 죄책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혼선이 있었을 가능성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윤서영의 질문에 오말순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그날 이후로 평생 그 생각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준석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원망의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60년 전 어둠 속에서 촛불 하나의 의지에 일하던 젊은 간호사, 그녀도 희생자였습니다. 박연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내용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것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녹취를 해도 될까요? 오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죠. 늦었지만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게 나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윤서영은 녹음기를 켰고 오말수는 다시 한번 당시 상황을 또렷하게 진술했습니다. 태풍, 정전, 2명의 산모, 뒤섞인 네임밴드,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면담이 끝나자 오말수는 준석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말밖에 할 수가 없네요. 준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도 힘드셨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었지만 그 안에는 원망보다는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오말순을 모시고 나갔습니다. 4사람은 면회실에 남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준석은 그 빗줄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윤서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법적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증언이 확보되었습니다. 박진우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준석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요양원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묘했습니다. 무겁기도 했고 가볍기도 했습니다. 진실이 확인될수록 마음 한편은 무거워졌지만 다른 한편은 오히려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 주차장에서 준석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비는 이미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뭡니까? 준석이 윤서영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법원에 조회를 신청하겠습니다.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이미 진실은 드러났고 이제 남은 것은 그 진실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 강남 박진그룹 본사 빌딩 12층 유리로 된 회의실은 도심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고급 가죽 의자들이 긴 테이블을 둘러싸고 있었고 벽면에는 그룹의 역사를 담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회의실 끝자리에 앉아 세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정장은 단정했고 자세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는 것을 보면 그 역시 편안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준석, 연주, 윤서영이 들어왔습니다. 준석은 평소에 입던 작업복 대신 깔끔한 셔츠와 면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회의실과는 여전히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앉으십시오. 박진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사업상 협상을 할 때의 목소리였습니다. 세 사람이 자리에 앉자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석은 창밖 풍경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서울과 자신이 살아온 부산의 항구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윤서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진우 회장님,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법적 권리를 주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가볍게 손가락으로 쳤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받아봤습니다. 과학적 근거는 인정합니다. 그의 말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법적 가족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박진그룹 창업주의 아들이고 그것은 60년간의 사실입니다. 박연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아무도 그걸 부정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뭡니까? 박진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유전자가 다르다고 해서 제가 살아온 60년이 거짓이 됩니까? 아버지가 저를 키우신 세월이 무효가 됩니까? 윤서영이 차분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단지 기록을 바로잡으려는 것뿐입니다. 당시 병원의 실수를 확인하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겁니다. 제도 개선? 박진우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 명분으로 우리 가문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걸 모르십니까? 언론이 이걸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는? 회사 이미지는? 그는 말끝을 강하게 눌렀습니다. 준석은 지금껏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테이블 위에 놓인 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지만 목의 갈증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준석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습니다. 재산도 지위도 성씨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제가 누구였는지 그걸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박진우는 준석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유전자상으로는 형제였지만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있었습니다. 계급의 벽, 삶의 궤적이 만든 벽. 알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박진우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트럭 운전사이고 저는 여전히 이 회사의 회장입니다.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다만 제 마음속에 평생 걸려있던 의문이 풀렸을 뿐입니다. 박연주가 다시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가 원하는 건 최소한의 인정입니다. 최준석 씨를 형제로서 한 번이라도 대면해 주세요. 공개적일 필요도 없어요. 다만 사람으로서 박진우가 말을 끊었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더 힘듭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한강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60년을 아들로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넌 내 자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게 다 우연이었다고, 실수였다고 말하라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감정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혼란이었습니다. 윤서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유전자와 가족은 다릅니다. 회장님을 키운 분은 분명 회장님의 아버지입니다. 그건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생물학적 사실은 별개입니다. 박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내려갔습니다. 준석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 순간 준석은 알았습니다. 이 사람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만큼이나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윤서영이 말했습니다. 오늘 당장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 조회는 진행될 것이고 진실은 기록될 것입니다. 박진우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가 주십시오. 더 할 말은 없습니다. 세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 문으로 향하는 준석의 걸음은 묵직했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뒤에서 박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준석 씨. 준석이 돌아봤습니다. 당신 인생이 힘들었겠습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박진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로비를 나서자 차가운 서울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준석은 고개를 들어 빌딩을 올려다봤습니다. 12층 어딘가에 그의 형제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사건은 정식으로 부산지방법원 조정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윤서영은 병원과 구청에 당시 출생 기록 및 이관 문서 제출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 청사는 엄숙했습니다. 높은 천장과 대리석 바닥이 발소리를 크게 울렸습니다. 준석은 처음 들어서는 법정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평생 트럭 운전대만 잡아온 그에게 이곳은 너무나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사실대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윤서영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기자들도 몇 명 보였습니다.
박진그룹과 관련된 사건이라 언론의 관심이 컸던 것입니다. 재판장이 들어오고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장중한 분위기 속에서 사건 번호가 호명되었습니다. 출생 기록 오류 확인 및 제도 개선 권고 청구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먼저 병원 측 증인이 나왔습니다. 해송삼 부인과는 이미 폐업했지만 당시 기록을 보관하고 있던 의료법인 대표가 출석했습니다. 그는 1960년 7월의 기록들을 제출했습니다. 낡고 누런 종이들이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비상 상황 보고서, 정전 기록, 그리고 손으로 쓴 출생 명부. 당시 상황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병원 측 대리인이 변론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시스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의 의미였습니다. 다음으로 구청 담당자가 나왔습니다. 그는 당시 출생신고 접수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출생증명서를 그대로 등록했을 뿐 별도의 확인 절차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1960년대에는 지금과 같은 전산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수기로 이뤄졌습니다. 그의 설명은 사실이었지만 그 사실이 오히려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잠시 후 휠체어를 탄 오말순이 법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방청석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녀는 증인석 앞까지 와서 멈췄습니다. 재판장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증인, 선서하시겠습니까? 오말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선서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1960년 7월 23일 밤, 태풍이 왔습니다. 병원 전체가 정전되었고 비상발전기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법정 안은 너무나 조용해서 모든 단어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2명의 산모가 거의 동시에 출산했습니다. 둘 다 박씨 성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촛불 아래서 네임밴드를 작성했는데 잉크가 번졌습니다. 오말순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었습니다. 새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내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순간 방청석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오말순의 고백은 60년 묵은 죄책감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아기들을 구별하기 어려웠습니다. 혼선이 있었을 가능성을, 아니, 분명히 혼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준석의 차례였습니다. 그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법복을 입은 재판장과 양복을 입은 변호사들과 방청석의 수많은 시선들, 모든 것이 그를 향했습니다. 증인, 이번 사건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준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막상 입을 열려니 간단한 문장 하나만 나왔습니다. 제 이름의 자리를 기록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확고함이 있었습니다. 60년을 최준석으로 살았습니다.
그 세월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제가 누구로 태어났는지 그 사실만 기록에 남겨주십시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영이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배상보다 사실 인정을 구합니다. 그리고 판결문에 제도 개선 권고를 담아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녀는 준비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출생 확인 다중 인증 체계안이었습니다. 네임밴드 바코드, 발 뒤꿈치 지문 스캔, 즉시 전산 등록, 3중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이 사건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재판장은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양측의 조정을 권고합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병원과 행정기관은 당시 상황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합당한 배상을 제시하십시오. 그리고 제시된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병원 측 대리인이 일어섰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구청 담당자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박연주는 손수건을 쥔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조정 기일이 잡혔고 법정은 휴정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석은 법정을 나섰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창문 너머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제야 알아챘습니다. 밖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서영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준석은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법원 앞 은행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잎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이제 끝인가요? 아직 조정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부분은 지나갔습니다.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법원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발걸음이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진실은 이제 법정 기록에 남았습니다. 더 이상 의심이나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공식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준석은 잠시 멈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한 달 뒤 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 측은 공식 사과문과 함께 금전 배상을 제시했습니다.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정이었습니다. 실수가 있었다는 것, 그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 법원 조정실은 작고 조용했습니다.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양측이 마주 앉았습니다. 준석과 박연주, 윤서영, 그리고 반대편에는 병원 대리인과 구청 담당자가 앉았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조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위원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첫째, 해송산 부인과를 승계한 의료법인은 당시 출생 기록 오류에 대해 공식 사과한다. 둘째, 피해 당사자에게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셋째, 부산시와 보건복지부는 출생 확인 절차 개선안을 검토하고 시행한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조항이 낭독되었습니다. 판결문에는 지자체와 의료기관에 대한 출생 확인 다중 인증 권고가 명시된다. 윤서영이 준비한 개선안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네임밴드 바코드, 발뒤꿈치 지문 스캔, 즉시 전산 등록, 3중 체계로 신생아 신원을 확인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권고안은 전국 산부인과에 배포되며 향후 출생신고 제도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조정위원회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준석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제도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60년 전에 일어난 실수가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예. 준석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양측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볼펜이 종이 위를 긋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며칠 후 별도의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박진우도 참석했습니다. 조정실보다 더 작은 개인 면담실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사실 인정서라는 제목의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진우와 준석이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무겁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적대감은 없었습니다. 다만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는 어색함만 있었습니다. 박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문서에는 생물학적 사실만 기록됩니다. 법적 가족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준석이 답했습니다. 박진우는 문서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간단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1960년 7월 해송산 부인과에서 신생아 신원 혼선이 있었다는 것. 유전자 검사 결과 박진우와 최준석의 생물학적 출생 가정이 뒤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는 것. 박진우는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준석도 서명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 같은 종이 위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서명이 끝나자 박진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준석을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정중하게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힘드셨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석은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도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윤서영이 추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최준석 씨 배상금 관련해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으시거나 평생 의료 및 주거 지원으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준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원으로 해주십시오. 돈보다는 안정이 필요합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윤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준석은 평생 의료비 지원과 주거 안정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상당한 액수였지만 그에게는 돈보다 마음의 안정이 더 중요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세 사람은 법원을 나섰습니다.
법원 앞 느티나무 그늘 아래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박연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 세대의 울타리를 만든 셈이네요. 울타리? 준석이 물었습니다. 이제 다른 아이들은 이런 일을 겪지 않을 거예요. 시스템이 바뀌었으니까요. 연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프면서도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윤서영은 가방에서 판결문 사본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형광펜으로 제도 개선 권고 부분을 표시했습니다. 이 문장들이 중요합니다. 이게 전국 병원에 배포됩니다. 그녀는 준석에게 사본을 건넸습니다. 준석은 그 종이를 받아 천천히 읽었습니다. 법률 용어로 가득했지만 그 안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그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 그의 용기가 변화를 만들었다는 것. 세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느티나무 잎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초여름의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이제 뭐 하실 겁니까? 연주가 물었습니다. 트럭은 계속 몰아야죠. 그게 제 일입니다. 준석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준석의 손에 들린 판결문 모서리가 사각거리며 펄럭였습니다. 마치 새 페이지를 여는 것 같았습니다. 윤서영이 명함을 하나 더 건넸습니다.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 준석은 명함을 소중히 받아 지갑에 넣었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길로 흩어졌습니다. 준석은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낡은 트럭이 그늘 아래 서 있었습니다. 그는 운전석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익숙하게 울렸습니다. 준석은 백미러를 보며 법원 건물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트럭처럼 그의 인생도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준석에게 부산시 보건소로부터 공문이 왔습니다. 출생 확인 제도 개선 교육에 경험 공유자로 참석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윤서영의 권유로 결국 수락했습니다. 교육 당일 준석은 평소보다 일찍 트럭 운행을 마쳤습니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깨끗한 셔츠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익으면서도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예전과 같은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보건소 강당에는 산부인과 의사들과 간호사들, 그리고 구청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6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준석이 들어서자 시선들이 모였습니다. 보건소장이 먼저 인사말을 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최준석 씨께 감사드립니다. 그분의 경험이 우리 시스템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수가 울렸습니다. 준석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단상에 선 준석은 잠시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 수첩을 든 간호사들, 진지한 표정의 공무원들, 모두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준석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평생 트럭만 몰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서게 됐네요. 청중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가 트럭 운전할 때 가장 조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길을 잘못 드는 겁니다. 준석은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길 잘못하면 한참을 돌아가야 합니다. 시간도 낭비되고 기름도 낭비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출생 기록은 다릅니다. 한번 잘못되면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60년을 돌아오는데 걸렸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준석의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저는 평생 너는 왜 가족이랑 안 닮았냐는 말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 말이 농담인지 알았지만 가슴 속에는 항상 의문이 있었습니다. 진짜 내가 이 가족이 맞나? 하는 의문이요. 청중 중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의문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는 채로 사는 게 얼마나 무거운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준석은 주머니에서 판결문 사본을 꺼냈습니다. 여러 번 접었다 펴서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제 60년을 바꿨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압니다. 출생 기록이 그걸 말해줍니다. 보건소 직원이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출생 확인 시스템이 나타났습니다. 준석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이면 제가 겪은 일은 안 일어납니다. 바코드, 지문, 전산. 3번 확인합니다. 길을 3번 확인하는 거죠. 직원들이 시스템 시연을 시작했습니다. 신생아 인형에 바코드가 찍힌 네임밴드를 채웠습니다. 태그 리더기를 갖다 대자 삐 소리와 함께 화면에 정보가 떴습니다. 이어서 발 뒤꿈치를 스캐너에 대자 지문이 등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산 시스템에 즉시 업로드 되었습니다. 보셨죠? 3단계입니다. 하나가 틀려도 다른 단계에서 잡힙니다.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벽면에는 이중 확인 체크리스트가 아이콘으로 정리되어 붙어 있었습니다. 간단하고 명확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그림들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습니다. 젊은 간호사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혹시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셨나요? 화해는 하셨습니까? 준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화해라는 게 꼭 필요한가 싶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 다른 의사가 물었습니다. 후회는 안 하십니까? 진실을 알아서. 후회는 없습니다. 준석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모르고 사는 것보다 알고 사는 게 낫습니다. 비록 아프더라도요. 교육이 끝나자 몇몇 사람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준석은 어색하게 악수를 받았습니다. 평생 트럭 운전대만 잡던 손으로
여러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당을 나서는 준석의 뒤에서 한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분 덕분에 우리 아기들은 안전하겠네요. 그 말이 준석의 귓가에 들렸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간호사들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준석은 강당 뒤편으로 가서 혼자 박수를 한 번 쳤습니다. 자신을 향한 박수였습니다. 60년을 버텨온 자신에게, 진실을 찾아낸 자신에게,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자신에게.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준석은 주머니에서 사실 인정서 사본을 꺼내 펼쳐봤습니다. 법원 도장이 찍힌 그 종이 위에는 자신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이나 추측이 아닌 공식적인 기록으로. 종이 위의 문장들이 이제는 자신을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밀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라고,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트럭에 올라탄 준석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힘차게 울렸습니다. 그는 백미러를 보며 보건소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서 자신의 이야기가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차를 출발시키며 준석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초여름의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짠내 대신 달큰한 여름 냄새가 났습니다. 부산의 공기는 여전했지만 그 공기가 주는 느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멈춘 준석은 다시 한번 사실 인정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접어서 지갑 안에 넣었습니다. 평생 가지고 다닐 것입니다. 자신의 증명으로, 자신의 기록으로.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준석은 엑셀을 밟았습니다. 트럭이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오후였습니다. 준석은 마지막 배차를 마치고 트럭을 몰아 영도대교 쪽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곳, 오래전부터 가고 싶었던 곳으로 향했습니다. 영도대교가 보이는 방파제.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왔던 곳이었습니다. 어머니 최복녀는 이곳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가끔 말씀하셨습니다. 바다는 다 받아준다고.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준석은 트럭을 방파제 끝에 세웠습니다. 엔진을 끄자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규칙적이면서도 끝없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대시보드 위에 놓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최복녀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26쯤 되었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 어머니는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준석은 사진을 대시보드에 조심스럽게 세워 놓았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가 바다를 바라보도록. 엄마. 준석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기록 돌려놨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바닷바람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대답처럼. 준석은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수평선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고깃배 몇 척이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고 갈매기들이 배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유전자는 달랐지만
엄마는 제 엄마였습니다. 준석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그걸 알게 됐습니다. 피가 다르다고 사랑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걸요. 그는 주머니에서 사실 인정서를 꺼냈습니다. 낡은 종이를 펼쳤습니다. 바람에 종이가 펄럭였지만 그는 단단히 잡았습니다. 이제 제가 누군지 압니다. 최준석이든 박씨 집안 아들이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저입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박연주였습니다. 오빠 밥 한번 하시죠. 시간 되실 때 연락 주세요. 준석은 메시지를 읽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예.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락? 인정.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 준석은 이모티콘 목록을 열었습니다. 평소에는 쓰지 않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웃는 얼굴 이모티콘을 하나 골라 보냈습니다. 어색했지만 그것이 지금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멀리서 배의 경적이 울렸습니다. 길고 낮은 소리였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돌아오는 배들의 인사였습니다. 준석은 시동을 걸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동을 껐습니다. 이 순간을 조금 더 느끼고 싶었습니다. 노을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하늘은 주황색에서 붉은색으로 다시 보라색으로 변해갔습니다. 구름들이 그 색을 받아 타올랐습니다. 준석은 백미러를 보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 주름지고 거칠고 해풍에 그을린 얼굴, 60년을 살아온 얼굴, 닮지 않았던 얼굴. 준석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지금 거울 속 얼굴은 누구를 닮았는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은 그저 자신이었습니다. 최준석이었습니다. 이제는 나랑 닮았네. 준석은 작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미소였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시간들, 바꿀 수 없는 과거들, 그 모든 것이 여전히 어깨 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아니, 가벼워진 게 아니라 익숙해진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짐을 오래 지고 가다 보면 그것이 몸의 일부가 되듯이. 준석은 다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잘 지내십니까? 바람이 대답 대신 불어왔습니다.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내일 배차 일정이었습니다. 울산까지 가는 긴 운행이었습니다. 새벽 5시 출발이었습니다. 이래야죠. 준석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사진을 다시 대시보드에 놓았습니다. 이제 시동을 걸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저녁을 먹고 일찍 자고 내일 새벽 다시 트럭을 몰아야 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상이 이제는 달랐습니다. 같은 트럭, 같은 도로, 같은 일이지만 그것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준석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힘차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노을을 조금 더 바라봤습니다. 태양이 수평선 아래로 완전히 내려갔습니다. 하늘은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야겠네. 준석이 말했습니다. 그는 기어를 넣었습니다. 트럭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방파제를 벗어나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내일도 도로가 있을 것입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그리고 준석은 그 도로를 달릴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면서, 자신의 자리를 확인하면서 트럭이 항구를 지나갔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컨테이너들이 높이 쌓여 있었고 크레인들이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부산의 밤은 언제나처럼 바빴습니다. 준석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세상의 소식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볼륨을 적당히 조절했습니다.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게. 신호등에서 멈췄을 때 준석은 다시 한번 백미러를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게,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하지만 분명한 미소였습니다.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준석은 앞을 봤습니다. 길은 계속 이어져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도로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계속 앞으로. 트럭은 부산의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같은 건물, 같은 간판, 같은 사람들. 하지만 그것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준석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단단하게, 하지만 편안하게. 그리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할 때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준석은 트럭에서 내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잘 부탁합니다. 준석이 하늘에 대고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하늘에게, 어머니에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그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오늘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내일이면 또 새벽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준석은 다시 트럭을 몰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